먼저 썰랑썰레를 운전할 때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시청자분들과 개보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이야기는 사이다는 전혀 없고 고구마와 감자만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MSG 전혀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100%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선진 병역 문화가 한참 도입될 때 중학생 때부터 꿈인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국립 체대 입학을 포기하고 20살에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부대에서 평판이 어땠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합니다. 훈련병 때는 550명 정도 되는 훈련병 사이에서 중대장 훈련병이 되어 수료식 날 보고를 하였고 사단장 표창을 1회 적립하였으며 그 후 자대에서 각종 선발대회 등을 나가서 짱을 먹고 상병까지 사단장, 군단장 표창만 6개에서 7개 정도 받았죠. 제가 부사관이 꿈이라는 걸 중대 간부들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은 일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제 중대장은 진급 누락을 끝까지 하고 장기 탈락하여 전역 대기 중인 중대장이었는데 그런 중대장에게 제가 잘해서 표창을 안겨준 적도 있었죠. 그렇게 상병 4호봉쯤 됐을 때 혹형기 훈련을 나갔습니다. 4박 5일 일정 중 마지막 날 새벽이었죠. 저희 부대의 역할은 어떤 길목을 점령하고 근처에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고 해당 장소로 기동을 하고 있었는데 시골이지만 일반 국도였고 사거리였던 걸로 기억하죠. 새벽에 이른 시간이라 차는 많이 없었지만 꽤 큰 도로였습니다. 근처 공터에 장갑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그곳 근처 언덕 같은 곳에 가려고 이동 중이었죠. 진짜 너무너무 추워서 단독 군장 차림으로 종종 걸음을 하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네, 빙판길에 제가 넘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다리를 깔고 앉아버린 겁니다. 아이고. 순간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나기도 시작했고 너무 더워서 방탄도 벗고 조끼도 벗고 탄띠도 풀어헤치고 다리를 부여잡고 들이누웠습니다. 한겨울 얼어있는 아스팔트 위에 누웠는데도 너무너무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넘어질 때 다들 웃었지만 심각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하사분대장이었던 간부가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대대 앰뷸리 올 테니 참으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훈련 상황상 적군으로 되어 있어야 될 사단 대대의 1호차가 저희 앞에 왔습니다. 적군의 대회장 중 한 명이 온 거죠. 작전 중에 저를 발견하고 온 건지 어떻게 온 건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더니 대뜸 내려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저를 태워서 저희 부대 진지로 갔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약 2시간을 달렸죠. 레토나는 뒷자리가 매우 좁습니다. 그치, 무릎이 닿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왔는데 서로 무릎이 닿아요. 4명 정도 앉을 수가 있는데 제가 타서 5명이 된 포화 상태였고 뒷자리는 창문도 없어서 한증막 그 자체였죠. 공기도 너무 답답하고 노면의 충격이 다리로 고스란히 전해져 무릎을 잡고 좁은 레토나에서 앉아서 버텼습니다. 본진으로 복귀 후 대대 앰뷸런스로 갈아탔죠. 역시나 대대 앰뷸런스에도 출근 시간 교대역처럼 사람이 꽉 차 있었지만 뒷자리에 타서 복귀를 기다렸습니다. 다쳤던 시간은 대충 아침 6시에서 7시, 부대 복귀하니 저녁 8시였습니다. 12시간 넘게 저 차 타고 저러고 다녔던 거야? 훈련이 오늘 종료되니 그 전까지 복귀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훈련이 종료되어 먼저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고 나머지 부대원들은 훈련장 마무리를 하고 장갑차로 기동하여 부대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부대로 복귀하는데 장갑차로는 한 6시간 이상, 차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리죠. 일단 부대에 도착하니 몸이 풀려서 그런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발을 땅에 댈 수가 없으니 앉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누워있으면 뒤꿈치가 땅에 닿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아까 레토나에서 있던 자세로 계속 앉아서 버텼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허벅지를 잡고 무릎을 들고 다리를 띄운 상태로 계속 대기했대요. 좀만 기다리면 병원에 갈 줄 알았지만 같이 복귀했던 행보관은 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11시쯤 됐을까요? 너무 아파서 행정반에 기어가서 행보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리가 점점 더 아파옵니다. 부러진 것 같은데 언제쯤 병원에 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병원을 어떻게 가, 이 X야! 잘못 들었습니다? 야, 지금 좀 있으면 다 복귀하는데 너 하나 때문에 간부시켜서 병원 가라 그랬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갈 거니까 들어가 자! 알겠습니다. 저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버텨보자는 마인드로 생활관에 왔고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됐죠.
새벽 2시. 이젠 팔에 힘도 없고 아파서 그런지 졸려서 그런지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다시 기어가서 행정반으로 갔습니다. 행복아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라도 전화해서 오라고 할 테니 제 휴가를 써서라도 병원에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당탕탕! 옆에 있는 방탄을 집어던지며, 야 이 개야! 한 번만 더 말하면 휴가 고모고 말 병원 못 갈 줄 알아. 진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작업할 일 생기면은 저를 불러 커피 사주면서 예초기 돌리라 그러고, 중사 한 명이랑 위병소 다시 지으라고 시켜서 생전 안 해본 용접에 노가다 3달 하고, 아무도 안 하려는 취사 지원에 저를 박아놓고 간부 될 놈이 이런 굳은 일을 나서서 하는 거라고 하던 간부가 된다면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에게 저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새벽 4, 5시쯤 부대원들이 훈련을 복귀하였고, 아직도 병원에 가지 않은 저를 보고 질겁한 소대장은 면허가 없는 관계로 부소대장에게 부탁하여 저를 군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도착하고 몇 가지 검사 후 철심 12개에서 17개를 받고 아작난 발목 복사뼈를 철사로 이어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습니다. 43일간 입원했죠. 와, 진짜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는지 날짜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네.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아저씨들은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 꼭 부대 간부가 와서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전 단 한 번도 간부들이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부대 복귀 후 그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항상 자체 열애하였습니다. 거의 6개월을 그렇게 간부들을 무시하며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제자리 점프를 잘 하지 못하며 발목이 제대로 이완이 되지 않아 쭈그려 앉기가 불가능합니다. 발목을 놀리면 아직도 소리가 나고, 장기간 운전 시 뒤꿈치부터 발목까지 고통이 생겨 그날 잘 걷질 못합니다. 전역 후 국가보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등급 한 배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훈련 중에 다쳤다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며 변호사 선임비만 최소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22살인 나이, 돈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와, 이걸 왜 포기해? 고등학생 때부터 육군 8대 군가를 외우고 부르고 다닐 정도로 군인이 되고 싶었고, 학교에서 시키기도 했지만 매일 쓰는 일기장에 3년간 군인이 되겠다고 썼던, 국립 체대 입학을 포기하고 갔던 군대는 저에게 장애를 주었습니다. 꾸준한 재활과 운동으로 현재 일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때 행보관은 아직도 얼굴과 목소리,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 사진을 가끔 봅니다.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수술했을 때래요. 여기 단추가 있고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해서 철사를 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야. 라고 공경님께서 아주 공격적인 썰 남겨주셨네요. 우리 썰랑썰레에서 지금 마치 레어 아이템 모으듯이 뭐 2스타, 1스타, 뭐 무슨 뭐 기무대 뭐 그런 백들에 대해서 쭉 맨날 나오면서 항상 사이다가 되고 나중에 부대가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군대 가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서 군대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거의 99%의 병사들은 지금 이분처럼 돼요. 군대에서 다치면은 백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백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백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바로 훈련장에서 바로 그 민간 병원으로 바로 갔을 거예요. 그럼 좀 고통도 덜 받았을 거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면 물론 이기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받아봐야 되진 않겠나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아님한테는 제가 소리 없이 편지 하나 쓰려고요.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님. 네. 간부 믿었다가 대가리에 총알 피어싱 할 뻔한 썰. 화이트데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전역한 장병입니다. 제가 평소 유튜브로 썰랑썰레를 자주 보는데 재밌는 썰들을 보다가 문득 내 썰도 평범한 썰 아닌데 한번 올려볼까? 라고 생각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사실만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은 땡땡년 10월경 사격 집중주에 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사격 집중주란 일주일 동안 사격만 하는 주인데 다만 총뿐만 아니라 박격포, 무반동총, 기관총, 유탄 등 모든 화기를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대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부대 내에 있는 사격장이 아닌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큰 사격장으로 이동해서 주간 사격을 실시하였고 야간 사격은 주간 사격이 끝난 부대에 복귀해서 부대 내에 있는 조그마한 0점 사격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주간 사격을 실시한 이후 야간 사격까지 잘 마치고 대대막사 안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간부들의 야간 사격이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샤워를 마치면서 막 전보는 하사분대장이 약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리에 누우려는 찰나 야 각 내무씨 전달! 각 생활관별로 2명씩 행정반 앞으로 나와라! 라는 소리가 들렸죠. 자기 직전인데? 일병 때까지 쭉 막내였기 때문에 나다 시스템이 거기서 바로 튀어나갔습니다. 전달 내용은 이랬죠. 현재 간부들이 야간 사격을 주간 사격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감적수가 필요하다. 감적수로 갈 사람 5명 거수. 하필 저는 짬순으로 5명째 되는 커트라인에 걸려버렸고 또 나다 시스템에 의거하여 하사분대장 1명, 짬찌 5명과 총 6명에서 주간 사격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감적수가 뭐냐? 병사들은 야간 사격을 0점 사격장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쏜 건 본인이 가서 보고 체크하면 되지만 간부들은 야간 사격도 큰 사격장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이죠. 간부들이 실시한 큰 사격장에서는 표적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따로 감적호에 숨어있던 감적수들이 대신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간부들은 스코프와 야투경을 착용하고 사격을 했죠. 감적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총 쏘는데 그 총 쏘는 밑에 들어가서 여기 6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저희 6명은 저기 중간에 있는 감적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격이 끝나면은 사격통제관이 무전기로 나와 라고 알려주면 저희가 올라가서 체크를 하고 무전기 알려주고 단순한 일이었죠. 첫 사격이 시작되고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영화 속에서 진짜 핑 머리가 개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쫙쫙 말하면서 그렇게 첫 사격 타임이 끝나고 체크를 한 뒤 결과 보고해주고 다시 감적호로 들어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사격 타임도 완료되는데 문제는 네 번째 사격 타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격 타임이 끝난 후 올라와 감적해! 라는 무전을 들은 6명이 다같이 올라와 감적을 했죠. 야, 이거 끝나면 너희들도 분대에 외출 점수 하나씩 줄게. 오, 감사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일이 제 왼쪽 귀 바로 옆에서 순식간에 일어났고 앞쪽 흙더미에 먼지가 일어났죠. 그리고 곧바로 들리는 소리. 분명 먼지가 일어날 때까지 뭔지 몰라서 무섭지 않았는데 총소리를 들으니 오줌 지릴 듯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전기로 사격중지하십시오! 라고 언시 내쳐댔고 나머지 다른 사로를 감적하던 인원들도 총소리를 듣자마자 전부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이후 원래 5번째 사격 타임도 있었으나 중단되었고 사로로 복귀하라는 무전이 와서 사로로 복귀한 후 설명을 들었는데 상황은 이랬습니다. 사격 통제관은 저희 중대 부중대장이었고 FM대로 사격을 실시한 후 안전검사를 마친 뒤 감적수를 올려보내는 게 정상이었으나 사격하는 인원들이 전부 간부니까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는 아니라는 마인드로 시간을 아끼고 싶다는 마인드가 합체해서 감적과 안전검사를 동시 실시하는 기가 막힌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애초 첫 사격 타임부터 동시에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점과 안전검사조차 FM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결국 안일 플러스 시간 단축이 합체한 기가 막힌 결과물은 안전검사 실시 중 총알이 발사되는 더욱 기가 막힌 결과로 만들어냈고 이는 중대장님께 보고가 되는 줄 알았으나 거기 있던 모든 인원이 간부였고 저희 5명은 짬찌 5인방 간부 짬찌였기 때문에 주말 중대 회식으로 퉁 쳤다는 썰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TMI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총알이 발사될 수 있죠? 약실을 확인을 안 했나요? 총을 발사한 장본인 옆소대 부소대장에게 물어봤는데 기억이 제대로 안 나지만 대충 사격 후 조종관 안전, 누리새 전진, 조종관 단발, 격발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 원래 노리새 2, 3회 후퇴 전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탄이 껴있으면 밖으로 탁 나오니까 중대장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 일병이었기 때문에 노예뽕에 차있던 저는 하늘같이 드높은 간부들이 회식시켜준단 말에 뽕가버렸죠 라고 화이트데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사람 맞았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비단 간부라서 그런 것보다 안전 불감증, 좀 안일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고는 했지만 사실 조금만 더 옆으로 쐈으면은 귀 옆으로 들어오는 소리나 뭐 그런 거 아니고 내 귀 속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잠깐 단발적으로 나고 그 다음에 아무 기억도 없었겠지. 죽었으니까. 정말 무슨 생각으로 총 쏘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나 몰라. 그 간부들도 총 쏘는데 옆에서 병사들이 간부들 총 쏘는 거 거지같이 쏘고 장난치고 이러면은 발로 깔 수 있게 법으로 해놔야 돼. 군법으로. 사격장에서는 계급이 위아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감독하고 있다가 왜 병사들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 같으면 바로 코발로 갔다가 대가리 발로 차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옆에서 병장이나 상병 이런 애들 세워놓고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깜짝거리다든지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은 무릎으로 몸 누른 상태에서 얼굴 싸대기 때리게 해야 돼. 간부들 서로 담글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서로 조심하지. 아 내가 간부인데 얘네한테 맞을 순 없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총을 정석적으로 쏘고 병사들은 어차피 간부들한테 조인트 까이는 거 안 하려고 열심히 할 거고. 정말 그 저렇게 감적호에 감적수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저렇게 안일하게 저렇게 한 거 보면 제가 항상 이럴 때 얘기하지만 정말 훌륭한 간부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간부들 많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군인 정신이 아주 제대로 박혀있는 열심히 군 생활하는 그런 멋있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몇몇 한 10% 정도? 이게 뭐 무슨 동네 무슨 뭐 저 알바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안일하게 그렇게 군 생활하는 간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온 거야? 병사로 근무하기 싫어서 간부로 온 거야? 정말 병사보다 못한 간부들 많아요. 제가 좀 우리나라 저거한테 좀 원하는 건 아마 간부들은 계속 실적 저런 거 기능이나 그런 거 계속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본인 주특기 이런 거 그런 거 빡세게 해서 좀 이상하게 좀 그렇게 하는 애들 간부들은 바로바로 잘라야 돼요. 장기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냥 바로 잘려서 병사로 바로 다시 입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제도적 시스템을 변경시키면 간부들이 정말 입에 개거품 물면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안일하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냥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회식으로 떼어버리고 그런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네. 사람 팔이라도 맞았어 봐. 큰일이지. 맷돌 손잡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트위치와 유튜브 등지에서 썰랑썰레를 보면서 힐링 케어를 받던 시청자예요. 며칠 전 뉴스로 나왔던 군의관 꾀병 사건에 왠지 제가 군에서 겪었던 일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제가 17년도 8월 9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예비군을 훈련하던 부대였던 특성상 이런저런 훈련을 겪었는데 훈련하던 도중 갑자기 마비 증상이 와서 복도에서 식은땀을 흘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러한 증상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도 고환과 다리가 칼로 저미는 듯한 통증과 함께 때때로 허리 아래로 다리가 목석처럼 굳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보통 체중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온 게 아닌가 싶지만 입대 전 120kg이 넘었던 돼지에서 훈련소 퇴소 전 87kg까지 감량했던 정도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뒤에 체중 관리에 힘썼고 이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날 이후로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원, 병사들 전원에게 찍혔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가끔씩 고환과 다리를 칼로 쑤셔받고 휘젓는 느낌과 이후에 발생하는 다리의 목석화에 대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느낌상 이 부분에서 관심병사로 찍힌 것 같았는데 사단이 위치한 지역의 군병원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 입원하다가 나온 뒤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만 평소 맞벌이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별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군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꺼내놓지 않았죠. 저는 그냥 순전히 피가 돌지 않아서 그랬겠거니 하면서 자대 복귀를 했죠. 뭐 결과적으론 격한 훈련을 받자마자 증상이 더 심해졌고 그로 인해 군병원 군의관에게 가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문제인가 싶어서 사정 설명하고 물어봐도 군의관도 모르니 형식상 처방만 하다가 저는 그냥 멍청하게도 그래도 군대에서 전문적인 군병원이니까 낫겠지? 라고 믿었었습니다. 막상 현실은 더 악화되었고 주기가 급격하게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간부와 함께 다시 찾은 군병원에서 군의관도 슬슬 병사에게 꾀병이니 뭐니 자기가 볼 때 이상 없는데 의 가서 노리는 거니 뭐니 하면서 소리치고
중대장도 슬슬 기가 구라치면서 일과 빼려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에서 다른 병사들도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빠지면서 본인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여기서 자기가 아프다고 혼자서 관사에서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일하겠다고 어필하게 만드는데, 아픈 거 참고 일과에 복귀했다가 어느 순간 합동훈련에 총기 나르다가 맛이 가버렸는지 뭐야,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가 싶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취사장 계단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놀라서 달려오는 소대장님과 분대장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처음으로 멘탈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소처럼 고환과 다리가 칼을 쑤셔 휘젓는 통증 대신 허리 아래로 아예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하반신이 허리 아래로 잘려나간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멘탈이 터져서 공황에 빠져있던 저를 분대장님과 소대장님이 차량에 태워서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모르던 부모님까지 알게 돼버렸죠. 중대장과 대대장의 연락으로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께서 급하게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자세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걸 내줄 수 있는 건 군병원 군의관뿐이었죠. 군병원에 도착해 저를 담당하던 군의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하루짜리 병가를 받게 되었고, 도움을 주셨던 친척들과 헤어져 곧장 본가로 위치한 대학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차량 뒤편에서 마비가 터져서 반쯤 실성한 저를 어머니가 어르고 달래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이런저런 정밀검사를 받았죠. 이후 병실에 입원한 상태로 일주일 이상 상태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어머니께서 부대 중대장과 통화를 연결해 병가 일주일치 정도를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가가 아니라 연가를 뜯어낸 거였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척수염, 일과성 마비, 정확한 병명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입원 상태로 지내다가 부대 복귀날이 되어 자대로 빠르게 복귀했더니 약 먹고 괜찮아지려나 싶었더니 어느 순간 소변 같은 게 통제가 안 되고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걸 고심하다 말했더니 중대장이 고함을 치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아씨 이거 지금 말해. 야, 너 지금 저 의가사 하려고 구라치냐? 육교 가고 싶어? 이거 그렇게 몇 분 동안 쌍욕과 함께 지를 처하더니 자기도 선을 넘은 건 알았는지 갑자기 정색하면서 분대로 복귀하라고 내보내더라고요. 가뜩이나 분대원 눈치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끙끙거렸는데 저 말까지 들으니 이거 다 내 문제구나 하는 자기감이 들어 그날부터 한쪽으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간부가 병사의 적이라고 했던 말을 믿었어야 됐는데 어느 순간 중대장이 저를 부르며 야 땡땡땡 군병원 가게 전투화 신고 준비해라 이러더니 저를 갑자기 군병원 정신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하는 사이에 군의관이랑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곤 야 며칠 있다 올 테니까 잘 지내 하면서 사라집니다. 저는 중대장에게 속아서 강제로 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아니 내가 무슨 정신병이 있다고? 그래도 며칠 있다가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좀만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정신과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약속한 2주가 지났을 때 중대장이 부대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오기는 개뿔 매번 변명하고 정신과 군의관과 상담하면서 아니 군의관님 저 정상입니다. 군의관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부대 복귀하고 싶습니다. 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 중대장이 좀 그렇다. 군의관이 얘는 정상인이 부대 복귀시켜도 좋다고 해도 부대에 자리가 없다느니 뭐니 몇 달간 군병원 정신과에 처박아 놓고서 사람 고의로 미치게 만든 중대장에 대해 슬슬 저도 반쯤 미쳐가기 시작했죠. 해리성 장애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이 없는데 어느 순간 책들 꽂아놓은 곳에 날카롭게 벼린 부서진 타일을 숨겨놓고 있었다든지 저는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정신과 군의관님께서 해리성 장애라고 진단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린캠프로 보내시더니 그렇게 또 그린캠프에서 한 달 정도 지내던 저는 다른 애들 다 나가는데 저만 복귀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린캠프 간부님이 아무래도 또 몇 주 캠프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난처해함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퓨즈가 끊겼습니다. 5달 정도 참다 터졌습니다. 그린캠프 간부님께 사정을 설명하니 잠시 들어보신 간부님은 사단장님께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면서 사단장님과 독대를 하게 되었죠. 이 당시 멘탈이 쿠쿠다스보다 더 잘게 쪼개져 있던 터라 아니면 해리성 장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대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을 제 상황에 대해 사정을 설명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만 죽을 수 없다 다같이 죽어보자는 심정으로 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듣던 사단장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더니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물으셨고
저는 종이에 육하 원칙으로 빠짐없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폭풍이 몰아쳤죠. 며칠도 안 돼 저희 대대 주임원사가 와서 제 짐을 가지고 오시고는 차량에 태운 뒤 제가 병역관리 심사대에 현부심으로 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린캠프에서 퇴소하고 주임원사님 차량을 타고서 심사대에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서 내려서 그린캠프에서 피웠던 담배를 피면서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죠. 그린캠프에서부터 담배 피웠구나. 담배 안 피다가 시간이 지나 현부심 심사를 위해 병역관리 심사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제2 국민역으로 분류되었고 결국 봄에 폭설이 내렸던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이끌려 본가로 복귀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한 1년 가까이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것도 생긴 건데 해리성 장애까지 얻은 게 문제였는지 주말에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데 나중에 부모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는 제가 무슨 귀신에 쓰인 것처럼 주저앉아서 눈을 뒤집고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1년 정도 폐인처럼 지내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던 제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1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부모님께 물어보니 내막이 참 하도 열이 받았던 저희 부모님이 인맥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으셨더라고요. 자세한 부분은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그 거지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어느 순간 다리가 뻣뻣하게 굳는 일이 발생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가끔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중대장을 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대장이 연락와서 아 땡땡이 형한테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자기도 나서서 도와줬을 거라고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군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군대 자체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맷돌 손잡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맷돌 손잡이님 닉네임처럼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 사람이 아프면은 전역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보낼 생각을 해.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보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을 하지? 대단하네. 참 썰이 쓰네. 배달 대행의 고충 마님과 돌쇠 러브스토리 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 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기다리고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 글은 일상썰이며 업종 및 특정 단체를 모욕하고자 하는 글이 아님을 사전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배달 대행 업체에서 근무 중인 배달 기사입니다. 그냥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배달 업종의 썰들을 옴니버스식으로 몇 개 풀어볼까 해서 적어봅니다. 챕터 1 배달 업종에 처음 발을 담게 된 계기입니다. 제 나이는 24살이죠. 제대하고 나서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한 달가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밥을 축내는 식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는 동생 김군에게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죠. 형 심심한데 PC방 갈래요? 마침 유튜브로 개보고 썰 다 봤는데 잘 됐다. 제 유튜브는 썰뿐만이 아니라 게임 같은 것도 올라오는 다양한 종합 컨텐츠 유튜브입니다. 대화를 마친 뒤 대중적인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PC방으로 향했고 해가 뜰 쯤에 나오게 되었죠. PC방을 나오던 저는 근황 얘기를 했고 이야기의 흐름이 김군의 자기 자랑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얼마 번다는 동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밤을 샌 저는 잠이 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김군은 저에게 집에 가자는 말을 하였고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 좌석에 올라탄 저는 김군의 넓은 등에 베개 마냥 기대어 눈을 붙였고 잠시 후 김군이 다 왔다고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이겠거니 하고 눈을 비비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다름 아닌 강서구 면허 시험장. 김군의 손에 이끌려 원동기 시험 접수를 마치고 필기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졸린 와중에 어떻게 본지도 모를 필기시험 결과 합격. 몇 시간 내리 기다리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원동기 기능시험 합격. 약 30분 동안 졸다가 면허증을 받고 동네로 돌아왔으며 김군이 다니던 배달대행 사무실과의 면접을 끝내고 오토바이가 나오면 부르겠다는 당시 대표님. 이렇게 나만 모르고 있던 나의 취업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잠에 취해 나 좀 꽂아줄 일거리 없냐고 징징대고 그랬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거 MSG가 아니라 개 같은 거 지금 설탕을 포대로 넣는데 맛소금 같은 소리 하고서 다 알아 지금. 챕터 2 배달하면서 봤던 진상들. 닌자형 나루토에 빙의하여 지폐 카드 등을 가슴팍에 향해 날림. 이 유형은 짜증은 나지만 똥말 번네 하고 말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돈 주는데 가슴에다 던져? 하인 갑질형, 배달원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는 유형, 생활 쓰레기를 쥐어주며 가다가 요 앞에 좀 버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 크리티컬은 음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고농축 액기스가 뚝뚝 우려나오는 봉지를 건네는 분도 계시죠. 이 유형은 일반 쓰레기일 경우 그냥 에이 선심 쓴다는 심정으로 해주는 경우 가끔 있는데 음쓰는 절대 안합니다. 방관자형, 이 유형부터는 슬슬 속에서 욕이 나옵니다. 우리 대행기사들이 계약된 여러 업체에서 적게는 1개, 많게는 5개 음식을 한 번에 실어나르는데 그걸 숙제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왜 위에서는 존댓말 하다가 갑자기 반말로 바뀐 거야? 진상설 쓰다가 너도 진상이 된 거야? 일단 벨 혹은 노크를 하고선 음식을 들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 유형은 짠듯이 반응이 일관적이죠. 무반응,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시 벨과 노크를 합니다. 그제서야 문을 살짝 열고서 눈만 빼꼼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그리고서 문제가 없으니 판독되면 그제서야 문을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열어주면서 발로 살짝 더 열어서 음식을 받아달라는 뉘앙스로 앞으로 다가서면은 방관자는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음식 바닥에 내려놓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아 주세요 하면서 되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서 뺏어들듯이 낚아채고 결제도 안 하고 문을 닫고 결제하기 위해 다시 문을 두들기면 다친 채로 아 왜요? 하고선 결제 안 되셨는데요 이러면 카드를 쥔 손만 빼꼼 나왔다가 카드를 받고선 쾅 하고 문을 닫고. 왜 이래? 챕터 4 꼬우면 너네가 카드 선결제 시켜라. 아니 이건 챕터가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건 챕터 2에서 하부 1, 2, 3, 4로 가고 있다 갑자기 왜 챕터 4로 해서 갑자기 거기다가 챕터 3가 나와야 되는데 챕터 4가 나오면 뭐해? 잔돈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때 손님이 수표를 내는 경우 6만원 언저리의 음식을 5만원권 2장을 내는 경우 위 경우 죄송하지만 지금 배달이 많이 밀려서 잔돈이 부족한데 만원권으로 지불 가능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최대한 죄송한 표정으로 묻고 그러면 대부분은 손님들은 아 죄송해요 이러면서 만원권을 모아서 같이 내죠. 하지만 진상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나 말한다고? 그 왜 잔돈 안 챙겨오고 여기 와서 이러냐 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 욕만 하고 잔돈 받고서 칼같이 돌아선대요. 당구장이나 업장 좀 나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거의 50% 확률로 이와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아니 이걸 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고서 욕을 하고 그러나? 교양 없고. 이 사람들 본 업이 뭐야? 물건 갖다가 배달해주는 거 아니야? 돈 바꿔주는 사람이? 고등교육 다 받은 사람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분 좋은 사례도 조금 있어서 짧게 써보겠습니다. 고생한다면서 물이나 음료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등을 건네면 밝게 웃어주시는 유형. 그냥 밝게 웃으면서 친절한 어투, 다른 거 다 안 해주시더니 이렇게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노크나 벨에 거의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거나 소리 듣고 미리 나와 계셔주시는 유형들. 번외편으로 민망한 경우 있는데 남녀 구분 없이 모텔 가운에 속옷도 안 입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티라도 하나 걸쳐주세요.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 춥든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음식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자택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배달원들이고 이 배달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일 거란 생각 조금만 해주시고 본인 가족들이 배달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 대행의 고충이었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분들인데 왜 그럴까? 요즘 같은 때에 택배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외부로 나가거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밖의 공간과 집과의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저렇게 한 적 한 번도, 난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 집에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노크하거나 벨 누르고 이러는 게 싫어서 제가 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동안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멈추는 소리가 나면 그때 문 열고 나가 있어. 얼마 전에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시켰는데 주문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막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막 음식을 내밀면서 죄송한데 한번 음식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떨어뜨렸는데 음식이 터진 것 같아서요 그러는 거야. 거기서 기분이 확 안 좋았어. 한번 볼게요 그러고서 이렇게 딱 열어서 봤어. 그랬더니 맨 밑에 깔려있던 그 국물 있는 게 밖으로 샜는데 바닥에 플라스틱을 보니까 찌그러지지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실링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가게에서부터 그 위에다가 비닐로 이거 해가지고 녹여서 붙이는 그 실링이 있는데 그 실링이 제대로 안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배달을 보낸 거야. 근데 이분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뭐 바닥에 굴른 것도 아니고 그 뭐 좀 센 건데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가셔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보내드렸거든. 그러고 먹었어. 그리고 거기 리뷰도 좋게 써줬어 맛있길래.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극과 극인데 어느 브랜드 치킨이야. 그 브랜드 치킨에서 이제 치킨이 왔는데 올 때부터 이상했어. 배달 오시는 분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던지듯이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고 그냥 가나? 그러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깔려고 보는데 박스가 열려있는 거야. 거기서 1차로 약간 의심이 들었어. 그래서 깠어. 박스 바깥쪽에 까면서 박스
박스 바깥쪽에 뭔가 이렇게 손에 뭐가 이렇게 묻어. 기름 같은 게 이렇게 묻길래 뭐야 이러고서 열었는데 치킨 껍데기가 막 다 벗어져 있고 안에 속살이 보이고 막 있는 거야. 그리고 치킨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를 들었는데 치킨에 막 까만색 거뭇거뭇한 게 막 이렇게 묻어 있어. 그 가게에 전화했어. 제가 봤을 때 바닥에 굴렀던 거 그냥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랬어. 아, 그럴 리가 없대. 자기네 음식할 때 원래 조금씩 그래. 사장님 제가 사진 다 찍어놨고요. 바깥쪽에 묻어있는 거 이거 엔진오일 같은 거 기름 묻어있는 거예요. 오셔서 가지고 아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리가 없대.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배달 이렇게 오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많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고 기름 같은 게 음식에 묻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새 거 하나 가져가는데 자기가 확인해보고 아니면은 바꿔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새 거를 하나 튀겨서 그냥 갖고 오십시오. 그랬어. 새 거를 갖고 오셨어. 그러면서 새 거 하나 주면서 자기가 그 앞에서 막 까서 이렇게 보는 거야. 박스에 묻은 거 보면서 아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묻고 말아서 확 닦고 그리고 안에 막 열어서 그 치킨 막 벗어져 있는 거 막 보더니 아 이게 막 치킨이 원래 튀기다 보면은 이게 막 숨 빼려고 한번 이렇게 막 까놓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이런 거야. 그 내가 웃었어. 내가 웃으면서 사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가세요. 예.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 새 거 제가 받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먹겠습니다. 원래 가끔 이렇게 치킨이 튀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래. 아, 내가 거기서 확 한번 질러버리려다가 대처가 있잖아. 잘못된 게 실제로 보이고 확인을 했으면은 사과를 하는 게 먼저지. 째끼춘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서비스랑 모든 게 다 버무려져 있는 건데 요즘 같은 시대엔 바로 막 리뷰를 쓰고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그때 만약에 치킨 먹고 그거 그냥 먹는다고 하고서 그 리뷰에다가 내가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인터넷에다 올리고 그랬으면 그 가게 한 달이면 망해요. 그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극받아서 막 다 말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저는 좀 호구예요. 이프님이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저 얘기했단 말이야. 오빠 호구야. 그래. 선천적으로 남들한테 싫은 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뭐 음식을 먹으러 갔어? 서비스가 개판이라든지 막 음식이 너무 개판이야. 아유 그냥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야죠. 안녕하세요. 실질적 구독자는 아니지만 후배 녀석이 제 차를 탈 때마다 컬투쇼 라디오 마냥 개복원님 군대썰을 틀어놓으며 형도 이거 한번 써봐 라고 하는 썰이 있어서 한번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이 썰을 듣는 누군가는 저랑 같은 부대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함은 전부 빼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 초반쯤 논산으로 입대를 해서 논산 딸기향과 밤꽃 냄새를 동시에 맡으며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패급과 A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상병을 달고 저희 부대는 컨테이너 막사에서 신규 막사로 옮겨가게 되었죠. 사실 신규 막사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해당 건물을 쓰던 부대가 완전히 새로 지어진 막사로 이동하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컨테이너로 가건물 마냥 지어진 막사를 쓰다가 2층 침대에 멀끔한 행정반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단 중대장이 같이 바뀌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자대로 전입 올 당시 ROTC 출신 개 말년 대위였던 중대장은 웬만하면 슬렁 유하게 부대원들 이끌어주셨고 사실상 거의 큰형님과 다름이 없었죠. 충성하고 경례를 하면 경례를 받아주기보다 손을 살랑살랑 흔들며 미소 지으며 경례를 받아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막사 이전과 함께 전역을 하자 새로 중대장이 왔는데 ROTC 출신 여군 대위였습니다. 오자마자 병기본 통과를 못해서 진급 누락, 체력을 통과 못해서 재측정 없이 진급 누락, 휴가가 됐건 파견이 됐건 주특기 훈련 참석 제대로 안 되면 진급 누락 등등등등등등등 그냥 육군 규정을 진급 누락시키기 위해 외워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병장 진급까지는 한참 남아있기에 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빡세고 기가 센 분이겠거니 하고 부대원들 모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비전투부대였던 부대의 느슨해진 체력 단련과 족구, 풋살 등 구기 종목을 제외한 뛴걸음과 윗몸 일으키기 등 진급을 위해 체단을 늘렸고 중도 비만이었던 선임은 비만이었던 선임은 과체중으로 정상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사이드 이펙트 또한 생겨 이것이 큰 그림인가? 라고 하고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폭염을 찌르던 그 어느 날 2주 뒤에 전투준비 태세 훈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파되었습니다. 다들 그 시즌이 오고야 만 건가? 라면서 좌절할 때쯤 기름을 붓는 상황이 추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직할부대였기 때문에 한 번씩 훈련 사항을 점검하러 국방부에서 감사가 오는데 3년 동안 한 번을 안 하는데 하필 그 해에 오게 된 것과
육사 출신 연대장이 중대장 바뀌기 2달 전에 신임 연대장으로 온 사람이라 정신 나간 FM이었다는 거죠. 훈련은 무조건 실전처럼 해라 라고 지시했고, 실탄은 어려우니 공포탄까지 지급 완료한 탄알집을 소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자들 또한 실탄, 실제 수류탄, 전투식량을 제외하면 모두 실소지하라고 전달했죠. 2주 동안 보급병들은 오래된 화생방 물자들의 주사바늘을 끊어가며 실전 물자들을 만들어냈고, 디스크가 있는 인원들은 가군장도 그전에는 허용됐으나 이젠 절대 그런 것도 없었죠. 전날 미리 등하관제를 해놓은 작업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중대장은 본인 목표는 별을 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실수하면 죽일 거다 선전포고를 했고, 아무 예고 없이 6시에 출근해서 사이렌을 쳐 울려대며 대형 트럭에 군장을 시키기 직전까지의 훈련을 불시에 시행했습니다. 비전투부대원데 뭐 하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늦은 분대나 군장 검사에서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분대, 총기관리 부실부대, 등하관제 사항 등등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군장지고 1.5km 뜀걸음을 하게 되었고, 훈련 전날 시행한 시뮬레이션에선 20분 안에 행정반 상황병을 제외한 50명 중대원들이 모두 물자 정리와 등하관제 군장 완벽하게 처리하고 보고 그 후 뛰어가서 10분 만에 진지 점령까지 완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니까 정말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모두 다음 날에 있을 전투 준비 태세에 성공을 기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일날 아침 6시. 화스페이스 진돗개 하나.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전 부대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10분 뒤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말이죠. 적 포탄 낙하! 우당탕탕탕탕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깨우는 한마디. 야 뭐야 다들 뭐야? 막사는 2층. 적 포탄 낙하면 야외에선 복지부동의 원칙이나 건물 내부라면 화생방 상황을 직감해야 했고, 그 화생방 조교였던 저와 몇몇만 알고 있었죠. 분대원들에게 가스라고 전파하고 방독면 착용 뒤 가스라고 외쳤고, 우리 분대는 어리둥절하면서 방독면을 착용했는데 몇 초 뒤 야 뭐야 뭔데? 하고 뛰어나가 복도 끝에 대형 선풍기를 틀고 방독면을 쓰고 그 뒤에서 CS 캡슐을 터뜨린 중대장의 모습. 행정반에서 뛰어나온 행보관님과 당직병 또한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지 아연시색을 하며 이게 뭐야! 라면서 방독면을 쓰셨고, 이미 무방비로 노출된 다른 생활관 인원들은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을 뿜어대며 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사배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실전처럼 하라고 했더니 화생방 상황을 만들어 예고도 없이 부대를 레지던트 이블로 만들어버린 상황이었죠. 급하게 뛰어가서 방독면 쓰라고 전파하던 도중 막사와 떨어진 부대 건물에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둥지 여기 제비, 방금 독수리가 둥지로 출발. 당시 암호로 둥지는 막사 행정반, 제비는 지통실 상황병, 독수리는 연대장님이었죠. 막사와는 거리가 10분 거리였던 터라 대부분 연대장님은 차로 이동하셨고, 급하게 행정관님은 연대장 운전병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통신보안 1호차 운전병 됐고, 네다. 연대장님. 네 충성. 방금 연대장님 올라가셨습니다. 뭐라고? 연대장님 방독면 챙기셨더라. 방독면 차에 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복도 철문이 발칵하고 열렸고, 뭐야? 왜 이렇게 어수선해?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미처 아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연대장님은 CS탄에 그대로 희생양이 되셨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기침과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훈련을 진행했고, 오후 3시 상황 종료와 함께 지통실 회의가 열렸고, 군수과장, 군수장교, 중대장, 행정관이 심판대에 서게 됐으니 연대장은 천시 환자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면 왜 이런 거 보고도 안 하고 진행했는지 추궁하여 사건 전말은 이랬습니다. 중대장은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하겠다고 연대장에게 허락을 받은 뒤 중간에 화생방 상황을 곁들인 대원들에게 좋은 상황 시뮬레이션이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연대장은 친히 사인까지 해주며 진행해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문제는 연대장은 이게 진짜 CS탄까지 터트리는 화생방 상황인 줄을 몰랐던 거고, 군수과장과 군수장교는 연대장 사인이 들어간 온라인 결제 문서를 받았으니 CS탄 불출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행정관에게는 화생방 상황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터질 거라고 경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을 전부 보고 있던 국방부 관계자는 참신한 훈련이라며 합격 도장을 찍고 갔고, 중대장에게도 징계 대신 엄중 경고, 처분만 내려졌죠. 그 후 온갖 쌍욕이 생활관에 가득했고, 금요일이었던 그날 주말 개인정비는 매트리스와 개인정비 바닥에 있는 CS탄 입자들 흔적 지우느라 다 날렸습니다. 그 중대장이요, 버티다가 저 전역하고 4달 뒤 후방부대 전출 신청했고, 별 달겠다는 사람은 일반인 만나서 전역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너무 긴 썰이고 제가 말할 때 재밌었는데 쓰고 나니 노잼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거대한 하리보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래였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엔 해피엔딩이네요. 아, 알아서 실전으로 가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겠다 그러더니 실전으로 가버렸네요. 마지막엔 중대장이. 아이고, 그 훈련할 때 조금 오바해서 훈련하는 인원들이 있죠. 정말 그렇게 장기 복무를 하게 되어서 좀 더 높게 진급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예 결이 달라요. 본인이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냥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부대에 있는 인원들의 마음도 챙겨주면서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나 약간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해. 근데 그 심플함 안에 깊이가 있어. 만약에 본인이 장교인데 나는 좀 타이트하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저분하게 막 다 퍼트리고 막 여기도 이만큼 저기도 이만큼 막 이렇게 해서 막 병사들도 고생하고 막 그냥 밑에 있는 다른 부사관들도 고생하고 다른 장교들도 고생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위병소 근무 중 민간인 차에 들이박힌 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때는 바야흐로 15년도 겨울이 시작될 쯤이었죠. 부대 특성상 위험하고도 힘든 군생활이었기에 어느 정도 깡과 악바리는 이미 몸에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내던 중 무릴병 부사수를 데리고 위병소 말뚝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병소가 일반 위병소랑 다르게 위병소가 들어오는 입구 포함해서 3갈래길이었는데, 들어오는 입구, 부대로 들어가는 길, 민통선 들어가는 길, 이렇게 3갈래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저희 위병소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와 보통 근무를 설 때 부사수는 진입로를, 사수는 민통선을, 위병조장은 소초안을 위치하고 있었는데, 부사수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김땡땡 상병님, 진입로에 차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민간인 차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 파란색 포터. 그래서 우선 사수니까 이동식 오뚜기 침 옆에 서서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민통선에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민통선 내 밭이나 논을 갖고 있는 영농인이 그럼. 근데 미리 신청되거나 신원 확인이 된 영농인은 영농증을 갖고 있는 경우 차량 검사 후 바로 프리패스인데, 영농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신분증이나 여권 받아서 기재하고 민통선 출입증을 주고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옆에 조수석에 웬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하는 분이 있었고, 뒤에 트럭에도 사람이 한 6명 정도 타 있는 겁니다. 탑승자 전원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내가 데려왔으면은 씨발 다 신원 확인이 된 거지 뭘 신분증을 다 달라 해. 빨리 문 열어. 아,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상급 부대에서 민통선 경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야! 아, 내가 씨발 여기 길 뭐 한두 번 와본 줄 알아? 빨리 문 열어. 얘가 왜 이래? 아마 그 옆에 아주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분 옆에서 가오를 잡고 싶었다는 것이 내 추측이었죠. 내가 봤을 때는 간첩인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협조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야, 개새끼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겠냐? 하여튼 군바리 새끼들 영농인들 고생하는데 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방해나 해서야 되겠냐고? 정말 저희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급 부대에 하달되는 지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그 일이 있기 3일 전에 사단장님의 민통선 경계 강화 지침을 받은 대대장님은 직접 위병소에 나와서 병사들에게 교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1개 병사였고 한국에서 군인의 위치를 너무도 잘 아는 짬이라 별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니 신분증만 보여달라고 굽신대고 있는데, 위병조장이 민간인이 저한테 욕하는 걸 보고 대대 지통실에 보고를 함. 그래서 상황 전달받은 정복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받으라고 했나 봐. 김땡땡 선배님, 지금 정복과장님이 전화 받으시랍니다. 우선 위병소 사수 상병 김땡땡 전화 받았습니다. 뭔 상황이야?
랄랄랄라 누가 욕하고 지금 부모님까지 막 소환하고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습니다. 휴가 보내주십시오. 급발진하는 차 소리에 옆을 돌려보니 그 새끼가 포터2를 야무지게 몰고 이동식 오뚜기 침을 살짝 비켜서 쌍욕을 박으며 대대진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받고 있던 수학이 내던지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차 앞을 막았는데 속도를 안 줄여서 받고 뒤로 1m 정도 날라서 넘어짐. 그리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차 보넷 앞에 딱 붙어서 막았는데 이 미친놈이 그럼에도 엑셀을 계속 부릉부릉 하면서 저를 막 계속 미는 겁니다. 우선 뒤에 얼타고 있는 부사수에게 야 미친놈아 빨리 오대기 밟아 뭐하고 있어 씨발놈아 라고 샤우팅 뒤 사수 권총으로 총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메어진 K1 소총을 딱 잡으려고 하니 그걸 보고 씨발 쏴봐 그래 쏴봐 이 개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쏴 이지랄하면서 또 엑셀을 붕붕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다시 총을 놓치고 다시 총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고 잠깐 뒤를 돌아보니 교직원님이 대대진입로에서 호다닥 달려내오는 게 보였음.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구만 하고서 상황을 교직원님에게 넘겼음. 당연히 교직원님은 민간인에게 죄송하다며 민통선으로 들여보냈고 난 아까 넘어진 엉덩이를 쓰다듬는 속으로 욕을 존나 했음.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있었는데 근무교대 후 일과를 살짝 보니까 나중에 대대장님이 탄약고 점검이 있다고 해서 탄약고 중대장님을 모시고 갔음.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이랑 본인이랑 같이 탄약고 점검 나가자 그래서 같이 나갔다가 대대장님은 돌아가고 중대장님이랑 둘이서 복귀하는데 아까 넘어지면서 박은 고관절이 아프고 뻐근한 것 같아서 쓰다듬고 있었으니까 중대장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중대행정반에 도착해서 중대장님과 행보관님 사이에 서서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음. 중대장은 벙찌고 아하 습 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행보관이 중대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하더니 정복과장에게 보고를 했고 정복과장은 작전과장에게 보고를 했고 당연히 대대장한테도 보고가 들어가. 대대장은 극대노하며 김땡땡 상병 대대장실로 당장 들여보내라고 샤우팅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다닥 뛰어서 대대지통실로 들어가니 작전과장님께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종이를 주셨습니다.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기억나는 말들까지 싹 다 적어서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30분가량 다 쓰고 나니 작전과장님이 그걸 들고서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대대장님에게 드렸죠. 지통실에 앉아서 얼타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들어오라고 하셨는지 작전과장님이 나오셔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존나 긴장 빨고 들어가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야 김땡땡 상병 앞으로 앉아보게. 이거 작성한 거 거짓된 거 하나 없이 확실해? 상병 김땡땡 그렇습니다. 이런 초병을 건드려? 이런 새끼는 콩밥을 먹여야 돼. 작전과장 당장 헌병대대장 전화 걸어. 헌병대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헌병대대장 이건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대장님은 행보관님한테 가서 날 데리고 사단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보냈고 나온 김에 짬뽕도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꿀 빨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중대장님이 이따가 대대장님이 부르면 가야 하니까 군복 입고 대기하라고 했죠. 대기하다 호출와서 위병수 나가보니 헌병대 차량에 경찰차가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경찰이랑 헌병수사관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재연을 했고 가해자도 웬걸 순순히 인정을 했죠. 전날 개짓듯 발광하더니 그날은 주눅 들어서 불쌍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위병수 CCTV에 찍힌 거는 내가 차에 치여 날아가는 거 빼고 차가 오뚜기 침 우회전해서 무단 침입하는 거랑 내가 위병소 창문에 걸쳐서 전화 받다가 무단 침입하는 거 보고 수학에 던지고 달려가는 것만 찍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재연이 끝나고 저는 헌병대 차를 그리고 그 쌍놈은 경찰차를 타고 다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여튼 도착하니 여경분이 커피를 타주셨고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해당 파출소 경찰서 제일 높은 사람 같은 분이 나오셔서 막 뭐라고 그분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동네 이장님이시고 저 병사의 큰아버지 뻘은 돼 보이시면서 이렇게 병사라고 막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부모님이 자기 아들 군대 가서 이런 데저 빠고 군복만 하고 있는 거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단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와서 고생한다고 어깨 두드리고 들어가셨죠. 그러자 그때서야 야 김병장 내가 그땐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 선처 한번 부탁할게 라고 했고 그냥 투명스럽게 예 하고 나왔습니다. 그 상태로 헌병대 수사관에게 같이 가서 헌병대에 데려가서 진술하고 역시 수사관도 내가 거짓말 안 하나 여러모로 굴려서 같은 질문 반복하고 했는데 구라 하나 없이 있는 대로 말해서 나중에 고생했다고 담배 한 개 피줬죠. 그렇게 부대 복귀하고 다음날 사단 검찰부 검사 장교 군법 이런 거 담당하는 장교가 있는데 그분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사단장님한테서 표창 건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지나고 대대장 표창만 받았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 그분이 부대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의서 써주고 합의금도 받았고 했는데 그 돈으로 회식을 했죠. 그렇게 잊혀지고 있었는데 저녁 전날 사단 저녁병 행사에서 우연히 그 검찰 장교를 만났는데 그 사람 징역 2년에 각종 벌금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차에 받쳐서 전치 3주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냥 전역을 했죠. 마지막은 대대장 표창 받은 인증입니다. 오 아주 잘했네.
군대에서 초병한테 까불면 가는 거예요. 우리 그 경기근무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초병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초병인 이상, 내가 그 자리에서 총 들고서 경기근무를 쓰고 있는 이상 까치면 다 날릴 수 있어. 진짜 명령 불이행해? 그럼 총도 쏠 수 있어. 만약에 거수자가 명령에 불복종하고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러면 바닥에다가 한 발, 하늘에다 한 발. 그 다음에도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하체 부분을 겨냥해서 쏴라.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항상 어디가 고추일까 하면서 걸어오는 그 사람들의 낭심 부분을 항상 쳐다보곤 했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막 발악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곳은 몇 군데 정해져 있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막 다 통용되지 않아요. 그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게. 근데 참 글에 나오는 이장이 참 그 사람이 막대 먹었네요. 그냥 교양이 아예 없네. 그거 그냥 다들 저 신분증만 꺼내요 이러고서 말만 했어도 그냥 뭐 아주 잘했어. 그 위병 섰던 저 초병 섰던 저 친구는 잘못한 거 정말 단 하나도 없고 다 잘했어. 저렇게 해야지. MSG 주의. 군 복무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와전되거나 자극적으로 변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7년 되셨대요. 사건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육군 기계화 학교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을 텐데 논산에서 훈련이 끝날 때쯤 조교들과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조교들에게 내가 가게 될 사단과 혹은 후반기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교, 야 거기 사단은 지옥이야. 넌 진짜 큰일 났다. 야 거기 사단은 후방이라 개꿀이야. 야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지들도 훈련소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염라대 대왕이 된 것 마냥 훈련병에게 지옥과 천국을 알려줬죠. 물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에 조교들의 말만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 중 조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반기 교육이었습니다. 군통기가 제일 꿀이 알았지. 군통기가 뭡니까? 군수학교, 정보학교, 기계학교, 군통기.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야. 자대 배치를 바로 받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동기별로 지낼 수 있고 신분도 훈련병 신분이 아닌 2등병 신분이라 PX부터 시작해서 훈련소에서 통제했던 생활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후반기 교육대. 논산훈련소에 비해 기계화 학교는 조교 말대로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K1 전차 승무원이라는 보직으로 기계화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기계화 학교에 도착하여 버스에 내리자마자 조종수와 포수 보직으로 교육생을 나눴는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키가 170이 안 된다. 옆으로. 자 좋아. 그러면은 자신이 운전 경험이 있다 하는 사람 중에 175 이하 옆으로 빠진 너희들은 조종수 교육을 받는다. 알았나? 조종수석은 전차 내부보다 좁고 포탑이 머리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애들을 우선 선별하였고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종수 교육과 포수 교육으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포수 교육생이었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논산훈련소 때부터 같은 분대였고 심지어 자대와 중대까지 같은 곳으로 배치된 동반입대 같은 동반입대 아닌 동기 녀석도 포수라서 같은 생활관 배정받았죠. 생활관에 들어와서 잠시 동안 개인정비의 시간을 가진 후 생활관에 누가 봐도 나 헬스 좀 했어 하는 인상 좋게 생긴 조교와 누가 봐도 후임으로 보이는 조교가 들어와서 앞으로 교육받게 될 내용들과 부대시설을 설명했습니다. 훈련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부대시설은 PX랑 주말에 상무회관을 이용할 수 있어. 상무회관에는 중국집, 빵집, 치킨집, 당구장, 기타 등등 이용할 수 있어. 다 기대해도 좋아. 상무회관 설명을 들은 우리는 흥분했고 주말에 치킨과 짜장면을 먹을 생각에 가득했죠. 근데 헬스조교는 상무회관은 현금만 받고 너희들은 현금이 없으니까 이용을 못한다는 암울한 이야기를 했죠. 순간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감정선이 생활관 내부를 휩쓸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헬스조교가 저희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군인 월급을 받기 위해 만든 나라사랑 카드를 받아서 대신 출금해주겠다는 겁니다. 부대라는 특수성과 치킨, 짜장면은 현혹되어 헬스조교는 나라사랑 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자신이 출금한 금액을 적은 종이를 아무 의심 없이 건네주었고 그리고 1시간 뒤쯤 조교가 돌아와서 출금한 금액과 수수료가 적힌 영수증까지 저희에게 돌려주었고 저희는 그저 주말에 중국집과 치킨집을 이용할 생각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일차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까지 마친 우리에게 가족들과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동기 녀석과 빨간색 콜렉트콜 전화로 가서 콜렉트콜이라는 건 이제 수신자 부담 전화예요. 부스에 앉아서 전화를 이용했죠. 여보세요? 아빠 잘 있죠? 아니 군인이 돈 쓸 일이 어딨어. 아예 아니라니까?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안부 인사라고 하기엔 제법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자초지종을 묻자 동기 녀석은 군입대하면서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을 여동생에게 주었고 여동생은 그냥 오빠 명의의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3일 전에 1분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2번 출금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동생이 그걸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이 확인차 동기 녀석에게 물어본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동기는 그냥 전산 오류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현듯 3일 전에 인상 좋았던 헬스조교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져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 출금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생활관 동기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죠. 동기들은 평소에 쌉소리를 많이 하는 제가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농담 분위기로 받아들였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 동기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 출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3일 전 자신이 출금하기 원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2번씩 출금된 것을 결국 사실로 밝혀졌죠. 헐. 생활관 동기들은 단순 전산오류다 아니다 이건 범죄다 간부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여러가지 의견을 내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했고 2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외부에 신고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대 배치도 받지 않은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 특성상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명감에 불탔으며 이 범죄가 유야무야 지나가지 않길 바랬죠. 맞습니다. 저희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 헌병, 기무사, 상위 군기관이 아닌 다른 정보기관인 경찰에 말입니다. 신고를 하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야 하는 저희는 책상과 교실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사복을 입은 아저씨들 몇 분이 들어와서 사실만 그대로 쓰면 된다면서 온화한 미소로 저희를 다독였고 피해 금액과 진술 등 A4 용지를 접게했고 그때 처음으로 육하 원칙을 제대로 배워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사복 입은 분들은 정말 젠틀하게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고 기계화 학교 소장이 와서 간단하게 사과한 후 계급에 따라 줄줄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행보관 등이 저희를 담당했던 교육 대대 간부들이 저희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과 소대장 등 조금 더 저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부들만 남아서 저희에게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인상 좋았던 헬스조교를 데려와서 사과하게 했습니다. 헬스조교는 덩치와 맞지 않게 울먹이면서 저희에게 사과를 했고 자신이 집이 어렵고 가난해서 이랬다며 혼자서 인간극장을 찍고 감성팔이를 시전했지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용서해줄 만큼 우리가 친하지도 딱히 그 조교가 저희에게 잘해주지도 않았기에 헬스조교가 나갈 때까지 냉담한 분위기만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보관이 헬스조교 사정을 말하며 우리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그 이후 헬스조교 얼굴뿐만 아니라 연루되었던 몇몇 조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몇몇은 전출을 갔다 육군 교도소를 갔다 조교를 통해 카더라 만들었고 저희 기수는 군대 문제를 경찰에 신고한 관심 기수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안 그래도 편한 후반기 교육을 터치 없이 더 편하게 수료받고 자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개보건님이나 시청자분들 군대에서 이런 범죄 얘기는 목격하신 적이 없나요? 글에 반응이 좋으면 몇 가지 썰을 덮을게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하고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아니 조교가 무슨 카드 비밀번호를 안 하네서 뭐 저렇게 돈을 빼준다 그러고 구라를 치냐 저거. 완전 도둑놈이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조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야 어디 가면 꿀이야 뭐 가면 꿀이야 이러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범죄 그런 거에 연루된 게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생각나면 풀겠습니다. 군대에서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빡센데 어디냐 이러고 뭐 물어보면 맞아 조교들이 말해주고 그랬는데 제일 뇌리에 박혔던 게 군대에서 화장실을 2번인가 밖에 못 갔어요. 한 달 동안 훈련 받는 동안 2번인가 1번밖에 못 갔어. 똥 싸러. 그만큼 똥이 안 나와. 내가 들어갈 때 거의 98kg인가 그렇게 해서 100kg 가까이 돼서 들어갔는데 훈련소 다 끝나고 72kg로 자대 배치 받아서 갔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몸에서 칼로리를 미친 듯이 소비한 거지. 근데 들어간 지 보름쯤 됐나 때 2주 만인가에 똥을 처음 싸는데 변기통 이렇게 앉으면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이 막 새들이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 그러면 거기에 막 야한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보통 밖에서는 그런 그림 봐봤자 아무 감정도 없고 아유 저 뭐야 막 저런 걸 그려놨어 막 이럴 텐데 너무 잘 그려놓은 거야. 감탄한 적이 많았지. 거기 보면은 이제 막 써놨어. 애들이 족보를 쫙 써놨어. 어디 가면 빡센지 니네 여기 걸리면은 망한 거다라고 막 써있고 뭐라고 써있냐면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그 다음에 8사단, 그리고 11사단,
9사단 아니 8사단 맞나? 8사단 9사단 11사단 이렇게 걸리면은 지옥이다라 그러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통해서 서북쪽 3군 있는데 쪽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병들이 제일 많고 행군 같은 거 할 때도 산 넘어 다니고 막 그런다는 얘기들을 들었어. 그 군대는 다 똑같나 봐. 그냥 들어가면 그게 뭐 대대손손이에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군대 생긴 한 4만 년 전? 그쯤에도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 야, 그 부족으로 가면 조뺑이야. 고인돌 존나 날라야 된다.